지금 평양 권력 심장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총정치국장 김영철이 비밀 서류를 검토하던 중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김평일과 김한솔의 이름이 적힌 비밀 결사 명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백두혈통들이 왜 유배와 암살 위협 속에 살아야만 했는지, 그 비극적인 실체를 목격한 김영철은 결국 손주의 손을 잡고 목숨 건 탈출을 선택합니다. 과연 그가 서류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금기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연을 공개합니다.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철입니다. 한때는 공화국의 국무위원이었고 정찰총국이라는 무시무시한 조직을 이끌며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이죠. 하지만 지금 저는 이름도 낯선 이곳 서울의 한 구석에 앉아 여러분께 평생 가슴에 묻어두려 했던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왜 그 화려한 권력을 뒤로하고 2026년 1월에 그 모진 추위를 뚫고 이곳으로 왔는지, 그 시작은 바로 평양의 그 서글픈 연회장에서부터였습니다. 그날은 주체 114년, 그러니까 2025년의 마지막 달력이 파르르 떨리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평양의 심장부라 불리는 노동당 본부청사 대연회장 안은 바깥의 혹한과는 정반대로 아주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기라는 게 말입니다, 무슨 기분 좋은 흥겨움이 아니라 차라리 끈적끈적한 광기와 비굴함이 뒤섞인 고약한 악취에 가까웠습니다. 내 가슴팍에 주렁주렁 매달린 훈장들이 움직일 때마다 짤랑거리는 소리를 내는데 그게 그렇게 경박하고 부끄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70평생을 바친 노병의 자부심이 그 소리에 다 깎여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연회장 정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금치를 아주 번지르르하게 한 그 육중한 의자 위에는 이 나라의 절대 권력자라는 김정은 위원장이 딱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꼴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지나친 음주와 체중 조절 실패로 얼굴은 기름기가 번들번들하고 숨을 쉴 때마다 쌕쌕거리는 거친 소리가 연회장의 악단음악 소리를 뚫고 제 귓가까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정말 무겁게 만든 건 그 옆에 앉아있던 어린 자제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13살이 된 김주의 말입니다. 아주 화려한 옷을 걸치고 어른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앉아있는데 그 아이를 향해 공화국의 별이라고 자부하던 저 희끗희끗한 노장군들이 허리를 90도로 꺾어 절을 합디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냈다는 노병들이 이제 겨우 중학생 나이인 어린아이의 눈치를 보며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비참한 꼴이라니요.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저 권력의 상징으로 그 자리에 앉혀놓은 그 체제가 문제인 것이죠. 13살이면 한창 학교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 나이인데 권력의 놀이개가 되어 노병들의 절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 참으로 기괴하고도 서글펐습니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호탕한 척하면서도 칼날 같은 목소리로 소리를 지릅디다. 우리 존경하는 자제분께 술 한 잔 올리라오. 그 소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인민군 대장들이 앞다투어 무릎을 굽히고 기어갑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입안에 머금은 최고급 프랑스산 포도주를 그대로 뱉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이게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공화국의 참모습이란 말입니까? 주성님과 장군님을 모시며 백두혈통을 지킨다는 그 긍지로 살아온 제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비참한 연극을 보면서 자꾸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백두의 정기를 타고났으면서도 저 가짜들에게 밀려난 비운의 인물들 말이죠. 특히 34년이나 유럽 땅을 떠돌다 2019년 말에 평양으로 소환된 숙부 김평일 동지가 생각나서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양반이 고향에 돌아와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는 줄 알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무위원인 제가 직접 확인했죠. 그 양반이 사는 저택 담벼락 너머에는 보위부 일개 소대병력이 개미 한 마리 통과하지 못하게 감시의 눈초리를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알고 있는 겁니다. 주성님을 빼다 박은 그 진짜 백두의 뿌리가 인민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그래서 그토록 무서워하고 가둬둔 것이죠. 연회장의 광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해만 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주 흡족해하는데 제 눈에는 그 사람 목 주변에 붉어진 핏대와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떨림이 다 보입디다. 2025년 가을부터 그 사람 건강이 아주 밑바닥이었거든요. 최고 의료진들이 달라붙어 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끼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저 사람이 오늘 밤이라도 덜컥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13살짜리 아이가 이 무시무시한 권력의 칼자루를 쥘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독사 같은 누이 김여정 부부장이 피해 숙청을 시작할까요? 이미 권력의 심장부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제분을 앞세워 권력을 연장하려는 아첨꾼들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김여정의 눈치를 보며 줄을 서는 자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저처럼 산전수전 다 겪은 노회한 간부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또 다른 희망의 불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마카오와 유럽을 떠돌며 자유를 맛보았던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입니다. 제가 정찰총국장으로 있을 때 말입니다. 그 아이의 행방을 추적하라는 비밀 지령을 수도 없이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참 대단하더군요. 서방정보기관의 보호 아래 신출귀몰하게 움직이면서 나의 삼촌은 독재자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 비밀 간부들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눈빛 말이죠. 그게 진짜 주성님의 젊은 시절 그 기계랑 똑같거든요. 평양의 핵심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술자리 뒷담화로 이런 말이 돕니다. 진짜 종가댁 장소는 따로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안방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김평일 숙부의 그 인자한 풍채와 김한솔의 깨어있는 의식이 결합한다면 이 썩어빠진 체제를 한순간에 뒤집어 엎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저는 매일 밤 꿈속에서나마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이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부릅디다. 영철 동지, 무슨 생각을 그리 깊게 하오? 우리 자제분께서 동지에게 술을 내리시겠다는데 정신이 번쩍 납디다. 보니까 13살 어린 자제분이 작은 손으로 술병을 들고 저를 빤히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반사적으로 무릎을 굽히고 잔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을 받는 제 손이 어찌나 바들바들 떨리던지요. 그건 충성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기 위한 비굴함이었고, 동시에 이 서글픈 연극을 내 손으로 끝내버리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시작이었죠. 술을 따르는 그 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 뒤로 저는 수만 명의 인민이 굶주려 죽어가는 함경도의 찬바닥이 보였습니다. 요덕 수용소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곡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평양의 거리는 정말 유령 도시처럼 적막하기만 합디다. 오직 지도자, 동지의 위대함을 찬양한다는 그 붉은 네온사인만이 핏물처럼 거리를 적시고 있었죠. 저는 차창 너머의 어둠을 뚫어지게 보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2026년 1월, 이 땅에 가장 매서운 추위가 몰아칠 때 나는 반드시 이 가짜 천국을 탈출하리라. 나 김영철은 국무위원이라는 이 무거운 굴레를 벗어 던지고 저 남쪽 땅에 가서 우리 인민들에게 진짜 백두의 혈통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자유가 무엇인지 목 터지게 증언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제 결심을 정말로 굳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 하나뿐인 손주 녀석 이야기죠. 그 어린 녀석이 학교에서 받아온 지도자 동지의 화보집에다 낙서를 했다가 보위부의 눈에 띌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을 손에 쥐고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국무위원이라는 이 하레비의 권력으로도 내 자식, 내 손주 하나 마음 편히 못 지키는구나 하는 절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 지옥 같은 연극판에서 내 손주를 노예로 살게 할 수는 없다는 그 절박함이 제 마지막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시계 침이 자정을 가리키며 2026년의 시작을 알리는데 그 소리가 제게는 탈출하라는 북소리처럼 들립디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은조렸죠. 평일 동지, 한솔아, 이 못난 할아버지가 먼저 길을 열어보마. 진짜 백두의 봄을 맞이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거라. 평양의 밤은 참으로 길고도 깊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청춘 시절 첫 전투를 앞둔 신병처럼 아주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죠. 사선 너머의 저 서울, 그곳에는 정말로 제가 꿈꾸던 인간의 세상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 구역질 나는 평양 연회장보다는 천배만배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숨겨둔 작은 권총을 매만졌습니다. 이건 남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라도 잡히는 순간 공화국 국무위원으로서의 마지막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최후의 수단이었죠. 70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다가 비로소 빛을 향해 기어나온 한 노병의 처절한 고백입니다. 제가 그 지뢰밭을 어떻게 넘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본 북한의 진짜 무너져가는 모습이 어떠했는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2026년 1월의 첫날은 그렇게 피보다 진한 결심과 희망이 뒤섞인 채로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시작된 것이죠. 제가 그 무시무시한 결심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평양 외곽에서 조용히 숨죽여 살고 계시던 김평일 동지였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제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왜 그토록 숙부를 무서워하며 곁에 두고도 눈을 떼지 못했는지 그 은밀한 속사정을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양반의 눈물 젖은 눈동자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평양 권력의 그 비릿한 속살을 제가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양의 겨울밤은 차갑다 못해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제가 그 구역질 나는 연회장을 빠져나와 가장 먼저 발길을 옮긴 곳은 평양 외곽의 깊은 숲속에 자리 잡은 어느 낡은 저택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은퇴한 간부가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평범한 집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곳은 이 공화국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슬픈 장소였습니다. 바로 34년의 유배 생활 끝에 돌아온 주석님의 친아들 김평일 동지가 머물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숙부를 예우하며 고향에서 편히 쉬게 해준다고 선전하고 있었죠. 하지만 국무위원인 제가 그 실상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대문 앞에는 민간인 복장을 한 보위부 요원들이 눈을 번득이고 있었고 담벼락 곳곳에는 최신형 감시 장비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그 저택 안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우가 아니라 산채로 무덤에 가두는 잔인한 처사였습니다. 저는 국무위원의 권한을 이용해 긴급 검열을 명목으로 그 저택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저택 거실로 들어섰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멈춰서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한 노신사가 고개를 들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주석님과 닮았는지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훤칠한 풍채와 인자한 눈매, 그리고 사람을 압도하는 고고한 기품까지 말이죠. 지금 평양의 안방을 차지하고 억지로 주석님 흉내를 내며 살을 찌운 김정은 위원장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진짜 백두의 위험이 거기 있었습니다. 주석님께서 살아계셨다면 바로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영철 동지 아니요. 이 밤중에 여기까지 어쩐 일이요. 김평일 동지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그 목소리 하나에도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죠. 저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김주애에게 하던 비굴한 절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저희 세대 간부들에게 김평일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숙부가 아닙니다. 만약 그 양반이 후계자가 되었더라면 우리 인민들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풀뿌리를 씹으며 죽어가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상징이었으니까요. 해외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사고방식도 아주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김평일 동지와 마주 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도청장치가 깔려 있을 것이 분명했기에 저희는 미리 준비한 종이에 글을 써가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지금 평양 내부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한계에 다다랐고 간부들 사이에서 유고 시 후계 구도를 놓고 피비린내 나는 암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도끼와 권력욕, 그리고 어린 김주애를 내세우려는 세력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비릿한 경쟁을 말이죠. 김평일 동지는 제가 쓴 글을 읽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양반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주석님의 아들로 태어나 권력의 시샘 때문에 청춘을 타국에서 떠돌아야 했던 그 세월의 무게가 그 눈동자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40년 가까운 세월을 헝가리와 폴란드, 체코를 떠돌며 조국 땅을 그리워했을 그 마음을 생각하니 제 가슴이 다 먹먹해졌습니다. 그 양반이 제 손을 꼭 잡더니 종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는 쓰러지는 법이죠. 하지만 그루터기만 살아있다면 새순은 돋아나기 마련입니다. 그 새순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저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정남 동지의 아들
김한솔이었습니다. 평일 동지는 비록 몸은 갇혀 있었지만 해외에서 들려오는 장손의 소식을 누구보다 세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친형인 김정남을 독살하고 조카까지 죽이려 드는 그 잔인함에 대해 평일 동지는 분노를 넘어선 비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혈육의 피를 묻히고 지도자라 자처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그분의 소리 없는 외침이 종이 위에서 절규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희는 그날 밤 아주 위험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만약 2026년의 어느 날 김정은 위원장의 심장이 멈춘다면 평양은 그야말로 지옥이 될 것입니다. 도끼를 품은 김여정 부부장은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간부를 숙청하며 권력을 찬탈하려 들 것이고 어린 주애를 앞세워 수렴청정을 하려는 세력들은 그에 맞서 군대를 동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대혼란 속에서 인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진짜 백두의 혈통뿐이라는 사실에 저희는 뜻을 모았습니다. 인민들은 이미 김정은의 폭정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 공포가 아니라 평일 동지나 한솔이처럼 사람 냄새 나는 지도자라는 것을 저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철 동지, 나는 이미 늙고 힘이 없어. 하지만 한솔이만큼은 지켜야 하오. 그 아이가 우리 민족의 마지막 희망이요. 평일 동지가 적은 글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는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70평생을 이 체제에 충성해온 저였지만 그날 밤 저는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짜를 위해 진짜를 핍박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천륜을 저버리는 이 평양의 권력자들을 더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평일 동지에게 제 결심을 알렸습니다. 제가 남쪽으로 내려가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김한솔 동지와 연대하여 진짜 백두의 봄을 준비하겠다고 말이죠. 평일 동지는 처음에는 저를 만류했습니다. 그 나이에 그 험한 사선을 어떻게 넘으려 하느냐며 제 손을 꼭 잡고 걱정하셨죠. 하지만 제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단호함을 보시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양반은 제가 떠나기 전 아주 낡은 시계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주성님께서 생전에 자신에게 주셨던 아주 귀한 물건이라더군요. 나중에 한솔이를 만나게 되면 이 시계를 전해주라는 그분의 유언 같은 부탁에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택을 빠져나오며 뒤를 돌아보니 창가에 비친 평일 동지의 그림자가 유난히도 외롭고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감옥에 갇힌 민족의 양심처럼 느껴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양 시내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과연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국무위원이라는 자리는 그저 권력의 맛에 취해 인민의 고열을 빠는 자리였을 뿐인가? 김정은 위원장은 병든 몸을 이끌고 여전히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세계를 위협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숙부조차 품지 못하는 공졸한 독재자에 불과했습니다. 간부들 사이에서는 이미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따라 누구에게 줄을 서야 할지 눈치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서슬 펄업 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군 장성들은 개처럼 엎드렸지만 그들의 눈동자에는 충정심 대신 살아남기 위한 비굴한 공포만이 가득했죠. 이런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찰총국 시절 관리하던 비밀 정보를 하나하나 복귀하며 김한솔을 구출했던 자유조선이라는 조직과 어떻게 접촉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평양의 권력층은 김한솔이라는 이름 석자만 들어도 치를 떱니다. 그 아이가 서방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북한의 민주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핵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위협이었으니까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정통성이 부족하다는 열등감 때문에 주성님을 닮은 평일 숙부와 똑똑한 조카 한솔이를 지워버리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김한솔의 존재는 그 자체로 김정은의 거짓된 우상화를 무너뜨리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인심이라는 것은 강제로 묶어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양의 장마당 사람들은 이미 은밀하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백두의 대들 보이고 누가 가짜인지 말입니다. 저 김영철은 그 민심의 물결을 믿기로 했습니다. 평일 동지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한솔이의 꿈을 실현해주는 길. 그것만이 제가 지난 세월 저지른 죄과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확신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작전 지도를 펼쳐놓고
휴전선의 빈틈을 찾았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알고 있는 모든 군사 정보를 총동원했습니다. 어느 초소가 느슨한지, 어느 구역의 철책이 노후했는지, 보위부의 순찰 시간은 언제인지 하나하나 머릿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잠든 손주 녀석의 얼굴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김여정의 발밑에서 벌벌 떨거나 정체 모를 전쟁의 총바지가 되는 꼴은 죽어도 볼 수 없었습니다. 김평일 동지가 감내한 그 고독한 세월이 내 후손들에게까지 대물림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일념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며 가짜 우두머리에게 절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김평일 동지의 그 슬픈 미소가 자꾸만 눈에 밟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평양이라는 거대한 무덤에 갇혀 계시지만 저는 반드시 살아서 그분의 뜻을 세상 밖으로 실어 날라야 했습니다. 2026년 1월의 첫 일요일, 평양의 대기는 얼어붙은 듯 고요했지만 제 속은 거대한 폭풍이 치고 있었습니다. 국무위원 김영철의 이름으로 내려진 마지막 가짜 시찰 명령서를 책상 위에 놓아두고 저는 낡은 군용 가방 하나를 챙겨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조국과 인민을 위한 노병의 마지막 진격이었습니다. 평양을 벗어나는 길목마다 보초병들이 저에게 경례를 올렸지만 저는 그들의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 인민이 아니라 고작 일가의 권력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사선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평일 동지가 전해준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희망의 소리였고 가짜들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경고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맞춰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양의 화려한 불빛이 멀어질수록 제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인간다운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길가에 굶주린 아이들이 깡통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진짜 백두의 봄을 선물하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비무장지대에 가시던 불이 제 살을 파고들 때마다 저는 평일 동지의 인자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영철 동지, 부디 무사히 가시오. 가서 진실을 외쳐주시오. 하시던 그 떨리는 목소리가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전투는 그렇게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짜 백두 혈통의 사슬을 끊고 진짜 민족의 정기를 되찾기 위한 이 여정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암흑 같은 숲길을 헤치며 남쪽의 불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으로 동요하는 평양의 권력자들은 꿈에도 모르겠지요. 자신들의 가장 믿음직한 노병이 지금 그들의 심장의 비수를 꽂기 위해 사선을 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026년 1월의 새벽은 그렇게 차갑고도 장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평일 동지의 눈물을 본 순간 제 목숨은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오직 한 소리를 만나 주성님의 시계를 전해주는 그날만을 꿈꾸며 저는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자, 이제 제가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지뢰밭을 통과했는지 궁금하시죠? 70대 노구로 휴전선의 철책을 마주했을 때의 그 막막함과 우리 군의 초소를 발견했을 때의 그 감격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평양의 국무위원이 비무장지대 흙바닥을 기어다니며 보았던 그 처절한 순간들을 여러분께 고스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차가운 금속 성질의 철조망이 제 손끝에 닿았을 때 저는 비로소 자유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찰총국이라는 곳의 수장으로 있을 때 말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매일같이 전 세계에서 올라오는 비밀 첩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고 서슬 퍼런 서류철은 바로 김정남 동지의 아들 김한솔의 행적을 추적한 보고서였습니다. 평양의 권력자들에게 김한솔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죽은 형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정통성을 뿌리째 흔들어버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시한폭탄과도 같았죠. 우리 노병들 사이에서는 입 밖으로 내지 못해도 그 아이가 진짜 백두의 장손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서방 국가의 보호 아래 당당하게 인터뷰하는 영상을 비밀리에 여러 번 돌려보았습니다. 가슴이 떨리더군요. 뿔테 안경을 쓰고 유창한 영어로 나의 삼촌은
독재자다라고 말하는 그 아이의 눈빛에서 저는 2000년대 초반 평양에서 보았던 주석님의 젊은 시절 기계를 그대로 보았습니다. 살만 찌워놓은 김정은 위원장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 맑고 강인한 장손의 깊은 말입니다. 평양의 핵심 간부들 사이에서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지만 다들 속으로는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뿌리는 따로 있었구나. 우리 민족의 진짜 대들보는 저 아이였구나 하고 말이죠. 그 아이의 목소리에는 거친 욕설이나 위협이 없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실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잔인하게 자신의 친형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살한 것이죠. 형을 죽이면 그 아들은 힘을 잃고 숨어버릴 줄 알았겠지만 오히려 김한솔은 자유 세상의 상징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제가 정찰총국원들에게 그 아이를 어떻게든 찾아내라고 지시를 내리면서도 속으로는 제발 잡히지 마라. 제발 살아남아서 이 썩어 빠진 가문을 심판해다 오라고 얼마나 간절히 빌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충성심이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온 어른으로서 마지막 남은 양심의 소리였습니다. 그 아이가 잡히는 날은 우리 민족의 마지막 희망이 꺼지는 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제 2026년의 북한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연회장에서 보았던 그 거친 숨소리와 보랏빛으로 변한 손톱은 심혈관 계통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만약 그자가 오늘 밤이라도 급사한다면 평양은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제가 국무위원회 내부 회의에서 슬쩍 간부들의 눈치를 살펴보면 다들 각자 도생의 길을 찾느라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줄을 서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 주애를 밀어야 할지, 여정이를 밀어야 할지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제 귀에는 선명하게 들립디다. 후계 구도는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미 자신의 오빠를 대신해 실권을 휘두르며 반대파들을 가차없이 숙청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눈에는 도끼가 가득합니다. 만약 권력을 잡는다면 자기 조카인 주애조차 가만두지 않을 무서운 위인이죠. 반면 김주애를 앞세워 수렴청정을 하려는 원로 간부들은 백두혈통의 적통은 주애다라고 떠들며 군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안발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민들이나 우리 노병들이 과연 그 가짜들에게 마음을 줄 것 같습니까? 그들은 모두 권력이라는 고기를 탐하는 늑대들에 불과합니다. 평생을 군에서 보낸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저들에게는 인민을 사랑하는 마음도 민족을 생각하는 철학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석님의 핏줄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김평일 숙부와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장손 김한솔을 말입니다. 제가 평일 동지를 만나 뵙고 결심을 굳힌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유고시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김한솔을 평양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간부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가짜 여왕보다는 진짜 장손이 낫지 않겠는가? 그 아이라면 우리를 굶기지 않고 세상 밖으로 인도해주지 않겠는가라는 말이 술자리 비밀스러운 농담처럼 오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평양의 지하 깊은 곳에서는 이미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갈망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찰총국 시절 관리하던 비밀 전파망을 통해 해외에 있는 자유조선이라는 단체와 김한솔의 연결고리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반체제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내부의 고위급 인사들과도 닿아 있는 아주 거대하고 정교한 희망의 연결망이었습니다. 제가 그들과 손을 잡기로 마음먹었을 때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인 손주 녀석의 미래만이 가득했습니다. 내 손주가 김여정의 칼날 아래서 평생을 벌벌 떨며 살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내 손주가 자라서 김주애라는 아이의 발밑에 엎드려 가짜 충성을 맹세하는 꼴은 죽기보다 보기 싫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딸에게 명품 옷을 입히고 군사 퍼레이드의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대단한 우상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인민들의 반감만 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냉이죽도 못 먹어 얼굴이 누렇게 떴는데 13살 어린아이가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장군들의 절을 받느냐는 원성이 장마당 구석구석에서 터져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민심의 이반은 김정은 유고 시 폭발적인 혁명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씨를 타오르게 할 지도자는 오직 김한솔뿐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장손이 돌아와야 비로소 백두의 기상이 바로 서고 뒤틀린 역사가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믿음이 제 가슴속에서 활활 타올랐습니다. 제가 탈북을 결심하고 암흑 같은 평양의 밤거리를 걸으며 보았던 것은 지도자의 위대함을 선전하는 붉은 간판이 아니라 그 밑에서 떨고 있는 인민들의 서글픈 그림자였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진 세습 독재의 사슬이 이제는 끊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김한솔이 유튜브라는 그 신기한 영상 창을 통해 세상에 보여준 그 당당한 모습은 우리 인민들에게는 복음과도 같았습니다. 아, 우리에게도 저런 젊고 똑똑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구나. 우리도 저 아이처럼 자유롭게 말하고 생각하며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 말입니다. 그 희망이 평양의 차가운 시멘트 벽을 뚫고 새싹처럼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무위원이라는 자리를 이용해 마지막으로 평양의 비밀 보관소에 있는 김한솔 관련 서류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아주 영리하게도 서방의 민주주의 가치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더군요. 인권과 자유 그리고 평화로운 통일.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 단어들을 그 아이는 일상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보며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은아, 내가 아무리 핵미사일을 쏘아 올려도 저 아이가 가진 자유의 외침은 막을 수 없겠구나 싶었지요. 그 아이의 생각은 이미 국경을 넘어 평양의 젊은이들 가슴속에 깊이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총칼로도 막을 수 없는 진실의 힘이 김한솔이라는 이름으로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2026년 1월의 첫 주, 저는 손주 녀석을 데리고 평양을 떠나 전방시차를 빙자한 탈출 여정에 올랐습니다. 제 품속에는 김평일 동지가 주신 그 낡은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시계 바늘이 움직일 때마다 저는 김한솔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진짜 백두의 봄이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날이 곧 올 겁니다. 그 환청 같은 격려가 제 노구에 엄청난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70대의 늙은 몸이 지칠 때마다 저는 그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떠올리며 다시 신발끈을 조여맸습니다. 여러분, 세습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한 가문이 나라 전체를 자기들 정원처럼 여기며 3대를 해먹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유통기한은 끝났습니다. 김정은의 비대해진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평양의 엘리트들은 이미 머릿속으로 김한솔을 평양순환공항에서 영접하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택하는 것, 그것이 역사의 순리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늙은 군인이 국무위원의 자리를 버리고 사선을 넘는 이유도 바로 그 역사의 물줄기에 몸을 싣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휴전선 인근 전방부대에 도착했을 때 젊은 군인들의 눈동자에서도 저는 변화를 읽었습니다. 그들은 몰래 남쪽의 라디오를 듣고 소형 메모리 장치에 담긴 한국의 드라마를 돌려보며 세상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김주애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지만 김한솔은 자신들과 비슷한 나이대의 멋진 형이자 지도자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리 사상교육을 강화해도 사람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자유의 향기는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최전방의 병사들조차 밤마다 하늘을 보며 한솔 동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전방부대 지휘관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슬쩍 떠보았습니다. 만약 평양에 큰일이 생기면 동무들은 누구를 따르겠는가? 라고 말이죠. 그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가장 나이가 어린 참모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굶기지 않고 사람 대접해주는 사람을 따를 겁니다. 주성님을 닮은 분이나 진짜 장손이 오신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김정은 체제는 이미 속부터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는 것을요. 껍데기만 요란할 뿐 이미 인민과 군대의 마음은 평양을 떠나 멀리 해외를 떠도는 진짜 혈통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2026년 1월의 혹한은 매서웠지만 제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평일 동지의 눈물과 김한솔의 용기, 그리고 우리 인민들의 소리 없는 외침이
하나로 뭉쳐 제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지옥 같은 연극의 막을 내리러 갑니다. 제가 넘어야 할 지뢰밭은 단순한 흙 속에 파묻힌 폭발물이 아니라 지난 70년간 제 영혼을 갉아먹었던 허위와 기만의 지뢰들이었습니다. 그 지뢰들을 하나씩 밟아 터뜨리며 저는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진짜 백두혈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느 한 가문의 독재권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인민을 편안하게 해야 할 의무의 이름입니다. 그 의무를 저버린 김정은은 이미 자격 상실입니다. 저는 이제 진짜 주인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제 손목에 찬 평일동지의 시계가 2026년 1월의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탈출의 시간이 온 것이죠. 평양의 권력 심장부에서 70년을 산 노병의 마지막 반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손주 녀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이 온기를 지켜주는 것이 이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해야 할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한솔아, 내가 간다. 내가 꿈꾸는 그 나라를 함께 만들기 위해 이 늙은이가 목숨을 걸고 간다. 주성님의 시계가 내 손목에 채워지는 날, 이 할애비는 죽어도 한이 없겠다. 저는 어둠을 뚫고 철책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평양의 국무위원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는 그 자리에 벗어 던지고 오직 하나의 할아버지로서 그리고 민족의 증인으로서 나아갔습니다. 이제 저는 오직 인간 김영철로서 사선을 넘습니다. 제 뒤에는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도사리고 있고 제 앞에는 알 수 없는 운명과 지뢰밭이 펼쳐져 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짜는 언제나 가짜를 이기는 법이니까요. 김한솔의 당당한 목소리가 제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는 그 새벽, 저는 비로소 진정한 해방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가시덩굴에 옷이 찢기고 차가운 흙탕물이 몸을 적셔도 제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다는 감각이고 이것이 자유를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 캄캄한 비무장지대 안에서 어떤 사투를 벌였는지 궁금하시죠? 제 노구가 가시덤불에 찢기고 지뢰의 금속 탐지 소리에 심장이 멎을 것 같았던 그 긴박한 순간들을 다음 이야기에서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평양의 최고위 간부가 흙바닥을 기며 느꼈던 그 처절한 공포와 깨달음, 그리고 마침내 마주한 남쪽의 불빛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2026년 1월의 그 새벽, 제가 본 것은 단지 국경선이 아니라 새로운 민족의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권력의 정점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온 제가 왜 그 모든 영화를 버리고 목숨을 건 도박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돈이 부족해서도 자리가 위태로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방아쇠는 바로 제 하나뿐인 손주 녀석의 눈물이었습니다. 2025년의 끝자락, 평양의 겨울은 여느 때보다 잔인했습니다. 그날 저는 퇴근하고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는데 학교에서 돌아온 손주 녀석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흑빛이 되어 있더군요. 평양에서도 최고 엘리트들만 다닌다는 학교에 다니는 녀석인데 가방을 구석에 던져두고는 제 방으로 들어가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마음에 방으로 들어가 녀석을 달래며 가방을 열어보았는데 거기서 제 심장을 먹게 만든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나누어준 지도자 동지의 화보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보집 속 김주애의 얼굴 위에 우리 손주 녀석이 커다랗게 가위표를 쳐놓은 게 아니겠습니까? 옆에는 서툰 글씨로 나보다 어린애가 왜 상전 노릇을 하느냐는 낙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양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이른바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자 온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처형당해도 할 말이 없는 대역죄입니다. 저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국무위원이라는 자가 제 손주 하나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다는 자책감보다 이 어린아이조차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 체제의 기괴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3살 김주애가 장군들의 절을 받는 그 미친 연극을 우리 아이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손주를 끌어안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혹시라도 벽에 붙은 도청장치를 통해 이 울음소리가 새나갈까봐 이 할아버지가 국무위원인데도 그 작은 종이 한 장 때문에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너무나 원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국무위원 김영철이라는 이름표가 그렇게 더럽고
무겁게 느껴질 수가 없더군요. 제가 정찰총국장으로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감시했습니까? 그런데 정작 제 손주가 그 감시의 그물망에 걸려들 위기에 처하니 제가 평생 쌓아온 공력이 다 어망한 모래성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딸을 우상화하며 천년만년 세습을 꿈꾸지만 정작 평양의 미래인 아이들은 그 가짜 백두혈통의 연극에 구역질을 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평양 권력 심장부의 분위기는 극도로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은 이제 간부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을 넘어 구체적인 유고 시나리오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위원장의 심장이 멈춘다면 그날로 평양은 피해 바다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미 자기 오빠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보위부와 정찰총국의 핵심 요직을 자기 사람으로 채워 넣으며 발톱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주애를 예뻐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조카를 권력의 걸림돌로 여기고 있다는 걸 우리 같은 노회한 간부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김주애를 옹립해서 뒤에서 권력을 휘두르려는 원로 세력들은 군부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혈안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여정의 도끼를 두려워하며 그래도 어린 주애가 다스리는 게 우리가 숨 쉴 구멍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속삭였죠. 하지만 여러분, 인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세습의 정당성만을 따지는 그들의 논쟁이 얼마나 공허합니까? 진짜 백두혈통인 김평일 숙부는 안가에 갇혀 눈물만 흘리고 있고 똑똑한 장손 김한솔은 타국을 떠돌며 우리를 비판하고 있는데 평양에서는 가짜들이 모여 앉아 누가 더 충성스러운 노예인지를 겨루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2026년 1월 이 지옥 같은 땅을 떠나기로 말입니다. 내 손주가 김여정의 칼날 밑에서 평생 숨죽여 살거나 어린 주애의 놀이개가 되는 꼴은 제 눈에 흙이 들어가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국무위원회 직권을 이용해 2026년 1월 첫 주에 최전방 부대들의 혹한기 훈련 시찰 계획을 급히 잡았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철 위원이 전방을 다잡으러 간다니 보위부조차 길을 비켜주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은 지옥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평양의 아파트, 수천 권의 책들, 그리고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동료들,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노병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몰래 보관하고 있던 김한솔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삼촌은 독재자다라고 당당히 말하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이번에는 저에게 호통을 치는 것 같더군요. 할아버지, 언제까지 그 가짜들 밑에서 허리를 굽히고 사실 겁니까? 장손인 저도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국무위원인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 목소리에 번쩍 정신이 났습니다. 그래, 김한솔도 살아남아 저렇게 외치고 있는데 김평일 동지도 갇힌 몸으로 저에게 주성님의 시계를 맡기며 희망을 놓지 않으셨는데 나 김영철이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손주 녀석에게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를 진짜 세상으로 데려다 주마. 거기서는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도 되고 가짜 대장들에게 절을 하지 않아도 된단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제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6년 1월의 첫 새벽, 저는 낡은 군용 트럭에 몸을 실었습니다. 평양 시내를 벗어나며 바라본 만수대 언덕의 거대 동상들이 유난히도 차갑고 기괴해 보입디다. 저 돌덩이들이 대체 무엇이길래 우리 민족을 70년이나 옥죄고 있는 것인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신처럼 모시라 강요하지만 정작 자신의 형은 독사라고 숙부는 가둬두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가 지키는 백두혈통이라는 게 대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저는 차 안에서 김정은 유고 시의 권력 구도를 다시 한번 복기했습니다. 만약 제가 남쪽으로 무사히 내려가 평양 내부의 이 비릿한 암투를 폭로한다면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김여정의 야심과 김주애의 허상을 낱낱이 밝히고 김한솔이라는 진짜 대안이 살아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것이 제가 평생 저지른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인민들은 이미 김정은 일가에게 마음을 돌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핵미사일이 아니라 사람 대접해주는 지도자, 바로 김평일 동지나 김한솔 같은 진짜 혈통이었습니다. 트럭이 평양을 멀리 벗어나
황량한 황해도의 벌판을 달릴 때 저는 길가에 서 있는 어린 병사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추위에 손발이 다 얼어터진 채 총을 메고 서 있는 그 아이들이 제 손주와 다를 게 무엇인가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제 딸에게 명품 코트를 입히며 호사를 누릴 때 이 나라의 진짜 기둥인 청년들은 영양실조로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목숨을 걸고라도 이 체제를 무너뜨려야 할 이유였습니다. 국무위원 김영철의 이름으로 전방 초소를 통과할 때마다 보초병들이 저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이들아. 너희가 지키는 건 나라가 아니라 돼지들의 성이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보마. 제 품속의 시계는 째깍거리며 기만솔의 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짜들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의 매서운 칼바람은 오히려 제 정신을 맑게 깨워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비무장지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거기에는 70년 넘게 쌓인 불신과 지뢰가 가득하겠죠. 하지만 제 손주가 그린 낙서 한 장이 제 심장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나보다 어린애가 왜 상전 노릇을 하느냐는 그 정직한 물음이 70년 묵은 이 늙은 국무위원의 머리를 깨부수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오직 인간으로서 그리고 할아버지로서 그 지뢰밭을 기어가려 합니다. 여러분, 세습이라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백두의 장손 김한솔이 살아있고 평양 내부에서도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가쁜 숨소리가 멎는 날 평양의 가짜 꽃들은 한순간에 시들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사선을 넘습니다. 제 목숨 하나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자손들이 자유로운 땅에서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제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평양의 국무위원실에 두고 온 화려한 장식품들보다 지금 제 주머니 속에 든 손주의 구겨진 낙서 한 장이 100배, 1000배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 어둠 속으로 스며듭니다. 김정은의 감시병들이 저를 쫓아오겠지만 제 가슴 속에는 이미 김한솔의 당당한 목소리가 가득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세상을 보여드릴게요. 그 목소리를 따라 저는 차가운 흙바닥에 몸을 던집니다. 자, 이제 제가 어떻게 그 시퍼런 칼날 같은 철책 앞에서 손주와 함께 숨을 죽였는지 궁금하시죠? 70대의 노병이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지뢰밭을 기어가는 그 처절한 순간들을 다음 이야기에서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평양의 권력자가 비무장지대 한복판에서 마주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이었습니다. 남쪽의 서치라이트 불빛이 제 눈을 찌를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긴박했던 탈출의 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2026년 1월의 첫 번째 화요일 새벽 2시 평안남도 시차를 빙자해 황해북도 최전방 부대까지 내려온 저는 차가운 집차 안에서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밖은 영하 20도를 밑도는 살인적인 추위가 몰아치고 있었죠. 바람소리가 마치 굶주린 늑대떼가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14살이 된 손주 녀석이 겁에 질린 채 제 소매 끝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저는 그 손을 떼어낼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진짜 세상을 보여주겠노라 다짐했던 그 약속이 제 늙은 심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국무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검열을 명목으로 전방 초소의 경계병들을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오늘 밤은 최고 사령부의 특별 지시로 은밀한 작전이 있으니 절대 접근하지 말라는 제 불호령에 젊은 병사들은 거저 허리를 굽히며 길을 터주었죠. 그들은 제가 평생 지켜온 이 체제를 배신하려 한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저는 운전병조차 멀리 보내버리고 직접 차를 몰아 비무장지대 인근의 낡은 창고 뒤편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제부터는 국무위원 김영철이 아니라 오직 손주를 살리려는 한 할아버지로서의 걸음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가시던 분을 해치고 나아갈 때 제 노구는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70평생 권력의 단맛만 보며 살았지 언제 이렇게 험한 산길을 기어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제 품속에는 김평일 동지가 전해준 주성님의 시계가 째깍거리고 있었고 머릿속에는 김한솔의 당당한 목소리가 쟁쟁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들이 제 굽은 등을 펴게 만들고 무거운 다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라고 속삭이는 손주의 목소리가 제 유일한 나침반이었습니다. 비무장지대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공기부터가 달라집디다. 그것은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70년 넘게 쌓인 원한과 지뢰가 가득한 그 땅은 한 발짝만 잘못 내디뎌도 목숨이 날아가는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찰총국장 시절 외워두었던 최전방 지뢰 매설지도를 머릿속에서 필사적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이곳은 지표지뢰 구역이고 저 큰 바위 옆은 대인 지뢰가 깔려 있다.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누렸던 그 모든 군사 정보를 오직 우리 가족의 생존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을 죽이기 위해 지뢰를 매설했지만 저는 그 지뢰 사이를 피해 자유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가시철 조망은 마치 거대한 괴물의 이빨 같았습니다. 제 손이 찢기고 군복이 걸레 조각처럼 너덜너덜해졌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손주 녀석의 머리를 감싸 쥐고 낮은 포복으로 흙바닥을 훑으며 나아갔습니다. 저 멀리 평양 쪽을 바라보니 주석궁의 붉은 불빛이 아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쯤 따뜻한 침대에서 김주애를 끼고 단잠을 자고 있겠죠. 자신의 가장 믿음직한 노병이 지뢰밭을 기어 사선을 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가짜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렇게 속부터 무너져 내리는 법이죠. 갑자기 북쪽 강둑 근처에서 국경경비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냐? 정지하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곧이어 서치라이트의 강렬한 불빛이 캄캄한 숲속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주의 입을 틀어막고 차가운 눈바닥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70평생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성님, 만약 정말로 당신의 핏줄인 한 소리를 지켜야 한다면 제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숨죽이며 기다리는 1분 1초가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제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제 목덜미를 스치는 듯 했습니다. 다행히 경비병들은 고라니가 지나간 것으로 생각했는지 욕설을 내뱉으며 멀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기어갔습니다. 손바닥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었고 무릎은 감각이 없었지만 제 심장은 김한솔의 시간을 향해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영상을 보며 느꼈던 그 전율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삼촌은 독재자다. 그 짧은 한마디가 평양의 견고한 성벽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 허물어지는 성벽의 한 조각이 되어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평일 동지가 안가에서 흘리던 그 뜨거운 눈물을 생각하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중간쯤 왔을까요? 거대한 습지 구역이 나타났습니다. 1월의 추위에 꽁꽁 얼어붙은 듯 했지만 발을 내디딜 때마다 얼음이 깨지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손주 녀석을 제 등에 업었습니다. 70대의 노구가 감당하기에는 무거운 짐이었지만 제 손주의 체온이 등에 느껴질 때마다 이상하게도 힘이 솟구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륜이라는 것이구나. 김정은이 권력을 위해 버린 그 소중한 가치가 바로 이것이구나 싶었습니다. 김정남 동지가 죽어가며 느꼈을 그 원통함을 제가 대신 짊어지고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비무장지대 한복판에서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 멀리 남쪽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의 차갑고 인공적인 불빛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들이 뿜어내는 따뜻한 온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손목의 시계는 어느덧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탈출을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제 인생의 70년보다 더 치열한 시간이 흐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주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보이느냐? 저기가 진짜 세상이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 녀석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발끝에 딱딱하고 이질적인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지뢰였습니다. 정찰총국장 시절 보았던 지뢰, 매설 도면에도 나와 있지 않은 변형 지뢰였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떼면 제 노구와 손주는 공중으로 비산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손주를 천천히 땅바닥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서 잠시 기다릴 테니 너는 저 앞에 큰 나무까지 천천히 기어가라. 거기서 남쪽 군인들을 보면 손을 흔들어야 한다. 그 녀석은 안 가겠다며 제 다리를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김한솔의 얼굴이 다시 스쳤습니다. 그 아이가 말했던 진정한 용기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버려
타인을 살리는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 녀석을 타일렀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아버지가 평생 저지른 죄를 씻을 수 있다. 가서 한솔 동지에게 이 시계를 전해주렴. 그리고 북한 인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꼭 말해다오. 아이를 억지로 떠나보내고 혼자 남은 어둠 속에서 저는 담배 한 대가 간절하더군요. 하지만 불꽃을 일으킬 순 없었습니다. 오직 제 숨소리만이 고요한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밟고 있던 것이 지뢰가 아니라 낡은 군용 철판 조각이었던 겁니다. 안도감에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늘이 나를 살려주는구나. 진짜 백두의 봄을 보라고 나를 살려주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다시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저희는 미친 듯이 남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이제는 지뢰고 경비병이고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밝게 빛나는 남쪽의 불빛만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남쪽의 철책이 눈앞에 보일 때쯤 저는 제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나 북측 국무위원 김영철이요. 여기 어린아이와 함께 귀순하러 왔소. 제 목소리가 새벽의 정막을 뚫고 비무장지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70년간 가짜 지도자에게 바쳤던 가짜 충성을 씻어내는 사자후였습니다. 곧이어 남측 초소에서 서치라이트가 일제히 저희를 비췄습니다. 총구가 겨눠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날 법도 했지만 저는 오히려 당당하게 가슴을 폈습니다. 김한솔의 조국 자유의 땅에 제가 도착한 것이니까요. 남쪽 병사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손줄을 제 등 뒤로 숨겼습니다. 아이부터 살려주시오. 나는 국무위원 김영철이요. 제 말에 남쪽 병사들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70대 노인이 다 떨어진 군복을 입고 손주와 함께 나타났으니 그럴 법도 했죠. 병사 하나가 다가와 제 어깨에 두꺼운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 온기가 제 살갗에 닿는 순간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양의 최고급 모피 코트보다 이 낡은 담요 한 장이 수만 배는 더 따뜻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70평생 남쪽 놈들이라며 적대시했던 그들이 제 손주에게 과자를 쥐어주며 웃어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증오는 가짜였고 이 따뜻한 인심이야말로 진짜 우리 민족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로 위협하는 남쪽은 괴물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 대접받는 따뜻한 형제의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평일 동지가 주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 45분. 제 인생의 가장 길었던 탈출 작전이 성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쪽의 정보 요원들에게 조사받기 전 마지막으로 북녘 하늘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어둠에 잠긴 그 땅에는 김평일 동지가 갇혀 있고 수만 명의 인민이 배고픔에 신음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제가 넘은 이 사선이 김한솔이 들어올 길이 되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향해 나올 문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2026년 1월의 새벽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제 가슴 속에는 이미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국무위원이 지뢰밭을 기어 넘어온 것이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가끔 꿈만 같습니다. 하지만 제 손목에 새겨진 가시덤불 흉터와 손주의 밝아진 눈동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며 진짜 백두의 혈통은 총칼이 아니라 인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서울의 따뜻한 햇살 아래서 평양의 가짜들을 폭로하려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대한민국 땅에서 처음 보았던 그 경이로운 광경들과 평양 권력 심장부가 제 탈북 소식에 어떻게 뒤집어졌는지 궁금하시지요? 70대 노병이 남한의 발전된 모습에 충격을 받고 통곡했던 그 순간들을 다음 이야기에서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김한솔과 연락이 닿았던 그 전율 돋는 순간까지 제 이야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의 그 차가운 흙바닥을 기어나와 대한민국 군대의 서치라이트 불빛 아래 섰을 때 제 심장은 마치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70평생을 적대국이라 가르치고 총부리를 겨눴던 그 땅의 병사들이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 나 북측 국무위원 김영철이요. 제발 내 손주부터 살려주시오. 라고 외치던 제 목소리는 이미 쉰 소리가 되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 어깨 위로 내려앉은 것은 차가운 수갑이 아니라 놀랍게도 아주 두툼하고 따뜻한 국방색 담요였습니다. 어르신, 이제 괜찮습니다. 다 왔습니다. 젊은 병사 하나가
제 어깨를 다독이며 건넨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양의 주석궁 연회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리던 그 어떤 칭찬보다 이 젊은 병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노병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70년 넘게 우리가 배운 남조선은 괴물들이 사는 지옥이었는데 정작 제가 마주한 것은 떨고 있는 노인과 아이를 귀하게 대접하는 인간의 온기였습니다. 제 옆에서 덜덜 떨던 손주 녀석에게는 따뜻한 캔커피와 초콜릿 과자를 쥐어주더군요. 그 아이가 과자 봉지를 뜯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평양에서 누렸던 그 모든 부귀영화가 얼마나 덧없고 가짜였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인근 부대의 안전한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신분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혔습니다. 국무위원회 위원이자 정찰총국장을 지낸 김영철이 귀순했다는 소식에 대한민국 군 당국과 정보기관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지요.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고 높은 분들이 달려오는 와중에도 저는 오직 제 손목에 찬 김평일 동지의 시계만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째깍거리는 그 소리가 마치 영철 동지, 잘 왔어. 이제 진실을 말하시오.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남쪽의 조사관들과 마주 앉았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한 말은 제 아니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평양은 김정은의 가쁜 숨소리에 맞춰 춤추는 무덤이요. 김여정이가 제 오빠의 자리를 가로채려 도끼를 품고 있고 진짜 혈통인 김평일 숙부와 김한솔은 목숨이 위태롭소. 제 고백에 조사관들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저는 2026년 1월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얼마나 위독한지 그리고 그가 유고.시 평양 권력 심장부에서 어떤 피비린내 나는 암투가 벌어질지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김여정 부부장의 행보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자기 오빠가 쓰러질 날만 기다리며 보위부 핵심 요직을 자기 측근들로 채워 넣었습니다. 김주애라는 어린아이를 앞세워 세습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그 아이를 지지하는 원로 간부들을 하나둘씩 사고사나 병사로 위장해 제거하고 있었지요. 제가 탈북하기 직전에 보았던 비밀 문건에는 김여정이 이미 김평일 숙부를 아주 먼 산골의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하려는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주석님을 닮은 그분의 존재가 자신의 권력 찬탈의 걸림돌이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제 탈북 소식이 평양에 전해졌을 때의 반응을 상상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보망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제 배신 소식에 뒷목을 잡고 쓰러졌다고 하더군요. 그가 가장 믿었던 노병이자 국무위원인 제가 손주까지 데리고 휴전선을 넘었으니 체제의 자부심이 통째로 무너져 내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김여정은 광분하여 제 일가 친척과 주변 인물들을 쥐잡듯 잡기 시작했고 평양 시내에는 계엄령에 준하는 특별경비 태세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포 정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 탈북은 평양의 엘리트 간부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일종의 신호를 주었습니다. 국무위원 김영철도 저렇게 사선을 넘는데 우리는 왜 여기서 도살장의 소처럼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가? 라는 의구심이 그들의 머릿속을 파고들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정찰총국장 시절 심어두었던 비밀 연락망을 통해 평양 내부의 동요가 극심하다는 첩보가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보위부 내부에서도 김한솔의 행방을 묻거나 평일 동지의 안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받는 틈틈이 저는 남쪽 세상을 보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본 서울의 거리는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대낮처럼 환하게 밝은 불빛과 마트의 산더미처럼 쌓인 식료품들 그리고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모습.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들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만들면 강성대국이 된다고 사기를 쳤지만 진짜 강성대국은 바로 이곳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속의 풍요로운 시장 풍경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옥수수 한 되에 목숨을 거는데 여기는 쌀이 넘쳐나서 버릴 정도라니 내가 무슨 짓을 하며 살아온 건가 하는 자책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제 마음을 울린 것은 김한솔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가 저에게 김한솔의 근황이 담긴 최신 정보를 보여주었죠. 그 아이는
해외 어딘가에서 아주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 아이는 북한 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인민들에게 자유를 돌려주어야 한다. 라고 아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김평일 동지가 저에게 주신 주성님의 시계가 다시 한번 제 손목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일 동지, 보십시오. 한 소리가 저렇게 잘 컸습니다. 진짜 백두의 기상이 저 아이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남쪽의 조사관들은 저에게 김정은 유고 시의 후계 구도에 대해 거듭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여정이나 김주애는 대안이 될 수 없소. 그들은 인민의 피를 먹고 자란 독초들이요. 평양 내부의 합리적인 간부들과 인민들은 진짜 장손인 김한솔과 인품을 갖춘 김평일 동지가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고 있어. 만약 정은이가 쓰러지는 순간 국제사회가 이 두 분을 앞세워 평양으로 진격한다면 총소리 한 번 없이 평양의 성문이 열릴 것이요. 실제로 제가 정찰총국장 시절 파악한 바에 따르면 평양의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는 이미 장손 대망론이 은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비이성적인 명령과 김여정의 히스테리에 지친 그들은 서구식 교육을 받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김한솔이 들어와 북한을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혁개방으로 이끌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지요. 제가 남쪽으로 내려온 이유도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마지막 돛을 달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저는 손주 녀석과 함께 나만의 첫 식사를 했습니다. 하얀 쌀밥에 고기 반찬이 가득한 밥상을 마주하니 또 눈물이 앞을 가립디다. 평양에서 먹던 사내 진미보다 자유라는 양념이 들어간 이 소박한 밥상이 수만 배는 더 달콤했습니다. 손주 녀석은 할아버지, 여기는 매일이 명절 같아요. 라고 천진하게 말하더군요. 그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남은 생애는 오직 평양의 가짜 백두 혈통을 무너뜨리고 진짜 뿌리인 김평일 동지와 김한솔이 고향 땅을 밝게 하는데 바치겠노라고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가 지뢰밭을 넘어온 것은 단순히 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평양의 심장부에서 70년을 산 노병으로서 이 체제가 얼마나 썩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허약한 모래성인지를 여러분께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병상에서 제 이름을 부르며 분노하고 있겠지만 그것은 이미 끝난 역사의 단발마일 뿐입니다. 진짜 백두의 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평양의 보위부는 지금 제 탈북 경로를 추적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철책을 높이고 지뢰를 깔아도 인민들의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자유의 향기는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넘은 그 길은 이제 수많은 인민이 자유를 향해 걸어 나올 탄탄대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곳 서울에서 매일 아침 뜨는 해를 보며 북녘 땅을 향해 기도합니다. 평일 동지,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한솔아, 이제 내가 주인공이 될 시간이 머지않았다. 자, 이제 제가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며 겪었던 그 경이로운 문화 충격들과 마침내 김한솔 측과 비밀리에 소통하게 되었던 그 전율 돋는 순간들이 궁금하시지요? 70대 노병이 스마트폰이라는 기계를 처음 손에 쥐고 김한솔의 얼굴을 화상으로 보았을 때의 그 감격을 다음 이야기에서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평양의 국무위원이 나만의 평범한 할아버지로 변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발견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 땅에 정착해서 가장 먼저 배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손바닥만 한 지능형 손전화기라는 물건이었습니다. 평양에서도 국무위원쯤 되면 최고급 손전화기를 썼지만 여기 사람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 작은 기계 하나로 온 세상을 다 들여다보더군요. 제가 처음 이 기계를 손에 쥐고 손가락을 까닥거리니 김정은 위원장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전 세계의 진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도 자지 않고 그 화면 속을 헤엄쳤죠. 특히 제가 정찰총국장 시절 그렇게나 쫓던 김정남 동지의 아들 김한솔의 소식을 검색해보고는 그만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에서 공부하고 세계의 석학들과 토론하며 우리 민족이 가야 할 평화로운 길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공포를 심을 때 그 아이는 인권과 자유를 말하며 전 세계의 마음을 얻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늙은 얼굴을 보며 한참을 자책했습니다. 70평생을 그 가짜 백두 혈통 밑에서 충성한답시고 허심을 썼으니 저 어린 장손 앞에서 이 할애비가 무슨 면목이 있겠나 싶어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보당국의 도움으로 저는 해외 어딘가에 은신하고 있던 김한솔 동지와 비밀리에 화상통화를 연결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2026년 3월의 어느 봄날이었죠. 방 안에 불을 끄고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데 드디어 화면이 밝아지며 한 청년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 맑은 눈망울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의자에서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정찰총국장이 아니라 주성님의 진짜 핏줄을 마주한 늙은 가신으로서의 본능이었죠. 안녕하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사선을 넘어 무사히 오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화면 속 김한솔의 목소리는 평양의 그 고압적인 말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주 차분하고 따뜻하면서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김평일 숙부님의 그 낡은 시계를 꺼내 화면 앞에 보였습니다. 한솔 동지, 이것 좀 보십시오. 평양의 평일 숙부님께서 저에게 주신 주성님의 시계입니다. 당신께 꼭 전해달라며 피눈물로 부탁하신 물건입니다. 라고 말하며 저는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그 아이의 눈시루가 붉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김한솔은 화면 너머로 시계를 한참이나 응시하더니 낮게 의졸이더군요. 할아버지의 시계군요. 삼촌이 형을 죽이고 숙부를 가둬두었지만 그 시계의 바늘은 멈추지 않았네요.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은 제가 나누어 지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70평생 쌓였던 죄책감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정은 유고 시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김여정의 광기를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 그리고 진짜 민주적인 통일 조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말이죠. 김한솔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평양의 젊은 장교들과 장마당 세대가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국제사회가 자신을 북한의 새로운 대안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권좌에 앉으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동포들이 굶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마음껏 말하며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아이의 모습에서 저는 100년 만에 다시 태어난 진짜 지도자의 환영을 보았습니다. 그와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서울의 밤거리를 무작정 걸었습니다. 3월의 봄바람이 어찌나 달콤하던지요. 평양의 밤거리는 지도자 동지를 찬양하는 붉은 구호들로 가득해 숨이 막혔지만 서울의 밤은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컵라면 하나를 사 먹는데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우리 북녘 동포들은 이 작은 라면 하나를 못 먹어 배를 줄이는데 여기는 천지사방이 먹을 것 천지라는 사실이 너무나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제가 탈북한 소식이 평양에 전해진 뒤로 김정은 위원장은 병상에서 피를 토하며 분노했다더군요. 보위부에서는 제 사진을 불태우며 배신자라고 욕한다지만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진짜 백두의 장손과 마음이 닿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특히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크게 놀란 것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부의 정책이 틀렸다며 소리 높여 시위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평양 같으면 바로 정치범 수용 소행일 텐데 여기는 그것이 권리라고 합디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김한솔이 꿈꾸는 북한의 미래가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김평일 숙부님이 헝가리와 폴란드에서 보았던 그 개방된 사회, 한솔이가 유럽에서 배운 그 합리적인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가야 할 진짜 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뿐인 손주 녀석을 대한민국 학교에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말투 때문에 놀림을 받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참 똑똑하고 착하더군요. 손주 녀석이 어느 날 학교에 다녀와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친구들은 김주애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 대신 한솔이 형님이 멋지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도 공부 열심히 해서 한솔이 형님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70대의 노구로 지뢰밭을 기어 넘어온 보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가짜 우상화의 굴레에서 벗어난 아이의 눈망울은 수정처럼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보당국과의 조사가 계속되면서 저는 평양 권력 내부의 아주 비릿한 기밀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자금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김여정 부부장이 누구를 숙청할 계획인지, 그리고 핵미사일 기지의 위치가 어디인지 낱낱이 지도 위에 표시했습니다. 조사관들이 놀라더군요. 국무위원이 이 정도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다면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 정보들은 이제 독재자의 무기가 아니라 우리 인민을 살리는 약이 되어야 하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이제 대한민국과 김한솔 동지를 위해 쓰여야 하오. 실제로 제가 넘겨준 정보들 덕분에 북한 내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은밀하게 남쪽과 연락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철 동지가 무사하다면 나도 가겠다라는 기별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될수록 평양의 간부들은 이제 각자 도생을 넘어 진짜 장손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여정의 독재가 시작되면 자신들의 목숨도 위태롭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정착한 서울의 아파트 단지에는 아침마다 노인들이 모여 체조를 하고 담소를 나눕니다. 저도 그 틈바구니에 섞여 인사를 나누곤 하죠. 어디서 오셨소? 묻는 말에 제가 북쪽에서 왔소. 라고 답하면 그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고생 많았다고 위로해줍니다. 평양에서는 국무위원이라며 수천 명이 제 앞에서 쩔쩔맸지만 이곳에서 평범한 할아버지로 불리며 듣는 따뜻한 한마디가 제 가슴을 더 뜨겁게 울립니다. 70년 넘게 북한 체제를 지키는 칼이었던 제가 이제는 자유를 지키는 평범한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이 꿈만 같습니다. 가끔은 북에 두고 온 동료들이 생각나 창밖을 보며 술잔을 기울입니다. 술 기운이 오르면 저는 습관처럼 주머니 속의 시계를 꺼내봅니다. 평일 숙부님은 지금도 차가운 안가에서 이 시계 소리를 그리워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한 소리가 당당하게 평양 시내를 걷는 날, 평일 숙부님이 인민들의 환호 속에 대문 밖으로 나오시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요. 2026년의 봄은 그렇게 평양 권력의 뿌리부터 흔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이곳 서울에서 남은 생애를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제 눈은 항상 북쪽 하늘을 향해 있을 것입니다. 김한솔 동지와 약속한 그날, 가짜 백두 열통의 연극이 끝나고 진짜 민족의 정기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쓴 일기장에는 이미 평양에 무너져가는 모습과 우리가 세워야 할 새로운 국가의 청사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대한민국에서 정착하며 마지막으로 겪은 결정적인 사건과 김정은 체제의 최후를 예견하는 노병의 마지막 메시지가 궁금하시죠? 70대 탈북 국무위원이 통일 조국의 아침을 그리며 써내려간 마지막 눈물의 편지를 다음 이야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짜 백두의 장손 김한솔과 함께 평양 순환공항에 내릴 그날을 꿈꾸는 제 마지막 기도를 기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이야기는 이곳 대한민국에서 맞이한 2026년의 찬란한 봄날과 제가 북녘 땅에 남겨두고 온 동료들, 그리고 진짜 백두의 뿌리들에게 보내는 간절한 유언과도 같은 고백입니다. 70평생을 평양의 권력 심장부에서 낡은 이념의 노예로 살았던 제가 이제야 비로소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할아버지로서 곤전한 숨을 내쉬며 이 글을 마칩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안으로 벚꽃이 눈부시게 흩날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손주 녀석이 학교 숙제를 하는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평양 같았으면 지금쯤 소년단 넥타이를 메고 지도자 동지의 위대성을 달달 외우고 있었을 아이가 이제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들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웃고 있더군요. 그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제가 국무위원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지뢰밭을 기어 넘어온 이유가 바로 저 웃음 하나를 지키기 위함이었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은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배려로 평양 내부의 최신 소식을 영상으로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화면 속 김정은 위원장은 몰라보게 수척해진 모습으로 지팡이의 의지에 걷고 있더군요. 옆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서슬 퍼런 눈빛으로 간부들을 윽박지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그들의 권세가 아니라
그 뒤에 서 있는 병사들의 퀭한 눈동자였습니다. 영철 동지는 어디 갔느냐? 국무위원이 남쪽으로 도망갔다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속삭이는 그들의 떨리는 입술이 제 눈에는 선명하게 읽혔습니다. 이미 평양의 성벽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넘겨준 비밀 정보들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손에서 아주 정교한 칼날이 되어 독재 체제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자금 줄이 막히고 해외 공관원들이 하나둘씩 이탈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배신자의 비웃음이 아니라 민족의 암덩어리가 도련해지는 것을 지켜보는 의사의 심정이었습니다. 특히 제 마음을 가장 뜨겁게 했던 것은 김한솔 동지가 주도하는 새로운 북한 건설을 위한 비밀 결사체들이 평양 내부에서도 자라나고 있다는 첩보였습니다. 장마당의 젊은이들이 휴대폰에 김한솔의 사진을 숨겨다니고 진짜 장손이 돌아오면 우리도 남쪽 사람들처럼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독초처럼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향기로운 꽃향기처럼 번지고 있었지요.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리 김주애를 앞세워 세습을 공고히 하려 해도 인민들의 마음은 이미 서방의 자유를 배운 젊은 장손에게 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거리를 걸을 때마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편의점에 넘쳐나는 빵 한 봉지를 보며 북에 계신 김평일 숙부님을 떠올립니다. 숙부님, 여기는 정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입니다. 당신께서 헝가리와 폴란드에서 보셨던 그 자유가 여기는 공기처럼 당연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편지를 씁니다. 숙부님이 평생을 유배객으로 살며 지켜온 그 양심과 인자함이 이제는 김한솔이라는 젊은 피를 통해 한반도 전체에 흐를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제가 정착한 서울의 노인정에서 만난 한실향민 어르신이 제 손을 잡고 물으시더군요. 김 의원, 정말로 우리 고향 평양에 다시 갈 수 있겠소? 저는 그분의 주름진 손을 꼭 맞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더 기력을 보존하십시오. 2026년의 이봄 기운이 평양의 얼음벽을 녹이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가쁜 숨소리가 멈추는 날, 우리는 김한솔 동지를 앞세우고 대동강변에서 만수무강을 축하하는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습이라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일은 우리 세대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숙제입니다. 저는 평생을 그 악순환의 도구로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나마 사선을 넘어 진실의 편에 섰습니다. 김여정의 독설이나 김주애의 화려한 옷차림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무너지기 직전의 모래성이 부리는 마지막 발악일 뿐입니다. 진짜 백두의 기상은 김평일의 인내 속에 그리고 김한솔의 용기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손목에 찬 주성님의 시계를 확인합니다. 김평일 동지가 주신 이 시계는 이제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양의 독재 시간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의 소리입니다. 김한솔 동지와 화상통화에서 약속했던 그날 제가 평양 순환공항에 내려 그 아이에게 이 시계를 직접 채워주는 그날,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며 노구의 아픔을 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전 세계의 동포 여러분, 저 김영철은 이제 국무위원이 아니라 자유시민으로서 여러분께 마지막 청을 올립니다. 북한 인민들을 가엾게 여겨주십시오.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작 일가의 권력욕에 눈이 먼 가짜들에게 속고 억눌려온 우리 형제들입니다. 김한솔이라는 새로운 희망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아는 여러분의 밝은 눈이 평양의 어둠을 걷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제 하나뿐인 손주 녀석이 어느덧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며 저에게 편지를 써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나중에 통일이 되면 북한 친구들에게 제가 여기서 배운 자유와 사랑을 가르쳐 줄 거예요. 이 편지를 읽으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바로 지뢰밭을 넘은 것이었음을 확신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훈장도 다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내 자식과 손주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제 생각을 말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2026년 1월의 그 추웠던 새벽은 이제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고 제 앞에는 따뜻한 5월의 햇살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평양에서 날아오는 정보들을 분석하고
해외에 있는 한솔 동지의 지지자들과 소통하며 마지막 진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유고 소식이 들려오는 그 순간 저는 다시 군복을 입지는 않겠지만 인민들의 마음을 돌리는 길잡이가 되어 가장 먼저 북쪽으로 향할 것입니다. 평양의 보위부 요원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그대들도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는 아비들이 아니냐. 언제까지 독재자의 발바닥을 핥으며 살려느냐. 김영철 위원도 넘어간 사선이다. 그대들도 결단하라. 진짜 주인인 인민과 장손 김한솔이 돌아오는 날 그대들의 죄를 씻을 기회는 오직 지금뿐이다. 꽃잎이 떨어지는 서울의 벚꽃길을 걸으며 저는 주머니 속의 시계를 만져봅니다. 째깍째깍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가짜들의 연극은 막을 내리고 진짜 백두의 장손이 이 땅의 주인이 되는 장엄한 역사의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대동강 물을 떠서 평일동지와 한솔이에게 올리며 목 놓아 울고 싶습니다. 주성님, 장군님 보십시오. 이제야 우리 인민들이 진짜 자유를 찾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70대 탈북 노병 김영철의 고백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우리 민족의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우리 북녘 동포들의 해방을 위하여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진짜 백두혈통 김한솔과 함께 평양에서 만날 그날을 꿈꾸며 저는 오늘 밤도 행복한 기도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따뜻한 품이 저와 제 손주를 살렸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갚기 위해 저는 죽는 날까지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평양의 가짜 꽃은 시들고 진짜 백두의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 모두 그 봄날의 주인공이 됩시다. 여러분, 김영철의 마지막 고백 가슴에 남으셨습니까? 70 노병이 지뢰밭을 기어 넘은 건 손주에게 가짜가 아닌 진짜 자유를 주겠다는 내리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연극이 끝나고 김한솔과 김평일 동지가 평양 시내를 당당히 걷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 이야기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평양의 성벽을 허무는 큰 목소리가 됩니다. 앞으로도 김영철이 목격한 실상과 김한솔 동지의 소식을 낱낱이 전하겠습니다. 알람 설정으로 북한의 긴박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